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을 때 지중해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찬란한 고대의 유산들이 하나둘씩 먼지가 되어 사라져가던 그 시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당당하게 바다를 굽어보던 유일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쓰이면서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낸 유일한 건축물,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지식의 성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길과 약탈 속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셈이죠. 사실 이 등대의 생존력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7세기 무렵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하며 알렉산드리아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아마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었을 겁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과 낮은 건물들에 익숙했던 아랍의 군사들에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하얀 대리석 타워는 인간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재미있는 점은 이슬람 문명권이 이 등대를 파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밝혀줄 보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등대는 단순히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쥐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건물이 이슬람 제국이 번성하던 10세기, 11세기까지도 여전히 배들을 안내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지 않나요? 당시 유럽이 중세의 어둠 속에서 고대의 기술을 잊어가고 있을 때 이슬람의 학자들과 여행가들은 오히려 이 거대한 등대의 구조를 정밀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현대의 건축가들이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묘사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밑바닥은 거대한 사각형이고 그 위에는 팔각형의 몸체가, 다시 그 위에는 원통형의 상부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는 식의 보고서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등대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다 멀리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오던 상인들에게 이 등대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표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는 그 빛은 내가 드디어 세상의 중심에 도착했구나라는 안도감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죠. 이슬람의 대여행가 이븐 바투타조차도 이 등대를 처음 봤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당시 아랍인들은 이 등대를 알-마나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빛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등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 하나인 미너렛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건물이 중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줬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등대에게도 보이지 않는 위협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복전쟁이나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불을 밝히던 이 거대한 거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힘 앞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던 기록자들은 등대의 외벽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진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을 버틴 이 전설적인 구조물이 서서히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조가 등대의 하얀 대리석 틈새로 비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록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등대의 숨겨진 내부 구조와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가 1326년 알렉산드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등대는 이미 수차례의 지진을 겪으며 여기저기 상처가 난 상태였지만 그 위용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당시 등대의 한쪽 벽면 길이가 무려 140자나 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이걸 오늘날의 수치로 계산해보면 대략 30m가 훌쩍 넘는 거대한 규모였던 셈이죠. 흥미로운 건 그가 등대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문으로 올라가야 했다고 묘사한 부분입니다. 등대 바닥에서 문까지
지면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경사로나 계단을 이용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하고도 견고한 요새 같은 구조였던 거죠. 이븐 바투타는 이 거대한 건축물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우리가 상상하던 단순한 등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등대 내부에는 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방이 무려 수백 개나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불을 밝히는 기둥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수직 도시이자 거대한 보관 창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높은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등유와 땔감을 어떻게 운반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아랍 지리학자들은 등대 중심부를 관통하는 통로가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나선형 경사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계냐 하면 등짐을 진 사람뿐만 아니라 나귀나 말을 탄 채로도 등대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통로의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했다는 뜻이거든요. 2000년 전의 공학자들이 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내부 동선을 설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세기의 저명한 역사가 알-마수디 역시 이 등대를 직접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등대의 기초가 놓인 방식에 대해 거의 경외심에 가까운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등대의 바닥 기초는 거대한 돌들을 녹인 납과 철로 단단하게 결합해 두었기 때문에 바닷물의 부식이나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구조였다고 하죠. 실제로 당시 아랍 학자들은 이 등대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금속 뼈대가 가진 것처럼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등대 꼭대기에 설치되었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거대 거울에 대한 목격담도 단순한 전설 이상의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랍의 기록자들은 이 거울이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 수십 킬로미터밖에 배들을 감시하고 밤에는 거대한 불꽃을 증폭시켜 마치 바다 위에 인공적인 별이 뜬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 거울이 구리나 청동을 아주 정밀하게 닦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기술로 제조된 유리 재질인지에 대해 학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처럼 이슬람 문명은 이 등대를 단순히 정복지의 전유물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인류 기술의 정점으로 대우했습니다. 실제로 8세기 무렵 지진으로 등대 상부가 일부 파손되었을 때 당시 칼리프였던 알-왈리드 1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수리뿐만 아니라 등대 꼭대기에 이슬람식 돔을 얹거나 예배당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명 속에 이 고대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애썼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이 거대한 수직의 성을 소중히 가꾸고 지키려 노력한다고 해도 땅 밑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진동까지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은 어느 날 밤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바다 밑바닥의 기군 났던 울림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1000년 넘게 지중해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이 하얀 대리석 거인의 몸체에서 비명 같은 균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죠. 이븐 바투타가 등대를 다시 찾았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가 처음 보았던 그 찬란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가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 발을 내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1349년 대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자신의 기록에 등대의 한쪽 벽면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입구는 거대한 돌더미에 막혀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적었죠. 찬란했던 인류의 보물이 거대한 돌무더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는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던 겁니다. 사실 이 비극의 시작은 이보다 조금 더 앞선 1303년에 발생한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뒤흔든 이 엄청난 진동은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을 초토화했고 1000년 넘게 버텨온 등대의 견고한 관절을 하나하나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1323년에 발생한 추가적인 지진은 이미 상처 입은 등대의 몸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등대 꼭대기에서 거대한 대리석 조각들이 폭포처럼 바다로 쏟아져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밤바다의 태양이라 불리던 그 찬란한 빛이 땅의 노여움 앞에 속수무책으로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맘루크 왕조조차도 이미 기울어버린 이 거대한 구조물을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흑사병이라는 가혹한 재앙과 싸우고 있었고 잦은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결국 등대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한 채 알렉산드리아의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세기가 끝나갈 무렵 다시 한번 대지를 뒤흔든 강력한 강진이 등대의 남은 기둥마저 무너뜨리며 지상에서의 파로스 등대는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등대의 잔해들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술탄이었던 카이트 베이는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등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강력한 해안 요새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의 랜드마크인 카이트 베이 요새입니다. 재미있는 건 술탄이 요새를 지을 때 땅 위에 굴러다니던 등대의 거대한 석재들을 그대로 가져다 요새의 벽을 쌓는 재료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카이트 베이 요새의 외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변의 돌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아주 거대하고 매끄러운 붉은 화강암 기둥이나 고대 그리스 양식의 대리석 파편들이 요새 외벽면의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대는 무너졌지만 그 몸체를 이루던 뼈대들은 이제 등대가 아닌 요새의 일부가 되어 여전히 알렉산드리아의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셈이죠. 파로스 등대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적인 흔적만 봐도 알 수 있죠.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는 파로, 프랑스어의 파르, 그리고 이탈리아어의 파로,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이 등대의 이름인 파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서구 문명권 사람들에게 등대라는 개념 자체가 곧 파로스라는 이름과 동의어였음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또한 이 등대의 수직적인 구조와 나선형 설계는 이후 이슬람 문명의 상징인 미나레트, 즉 첨탑의 원형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을 향해 높게 솟아오른 종교적 건축물의 그 끝에는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 바다를 비췄던 파로스 등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등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언어와 건축물 속으로 스며들어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이 전설적인 등대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기록에 불과할 겁니다. 대지진의 충격으로 바다 아래로 잠겨버린 그 수많은 대리석 조각과 거대한 조각상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새의 담장 속에 박히지 못한 채 깊은 바닷속 모래바닥에 가라앉은 진짜 파로스의 자네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등대가 마지막 순간에 바다로 던졌던 그 거대한 거울과 신비로운 조각상들은 정말로 실존했던 유물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지상을 떠나 에메랄드빛 지중해 바다 밑으로 아주 깊숙이 내려가 보려 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심해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대한 역사의 파편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현대의 수중 고고학자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서 어떻게 파로스의 잃어버린 심장을 건져 올렸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있던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진짜 마지막 조각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